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쯤 2차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 세부 조율을 위해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찾아 한미 두 나라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성에 이어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축산농가에 만 8시간 이동 중지 명령과 가축시장 3주 폐쇄 등 초강력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반인의 축산농장 방문 자제와 소독, 이동 통제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가격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463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출액 2달 연속 감소는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엄수되고 있습니다. 연결식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일본 대사관 앞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모 행진도 진행됐습니다. 홈플러스 노사가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9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해 무기계약 직원 1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세부 조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이 사흘 만에 50km 이상 떨어진 충청북도 충주까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 구제역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상규 기자. 네, 자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충청북도 충주에서도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당국에는 비상이 걸린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충북 충주에서도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담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국의 축산농가, 축산 관계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1월 31일 어제 오후 6시 18시부터 2월 2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을 하였습니다. 둘째,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축산 관련 시설 그리고 차량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소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 돼지에 대한 백신 긴급 접종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국의 모든 소, 돼지, 가축 시장을 앞으로 3주간 폐쇄하고 소, 돼지 등 가축 사육 농가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네, 특히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경기도 안성 구제역과 역학적으로 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죠. 네, 어제 구제역 감염이 최종 확진된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 소들이 백신 항체 형성률이 거의 100%로 나오자 축산 방역 당국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낮은 상황에서 구제역에 걸렸다면 백신 접종 소홀로 볼 수 있겠지만 거의 100% 항체가 형성된 상황에서 구제역이 확진되자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 게 극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구제역이 먼저 발생한 경기 안성의 농장과 충북 충주 농장 사이에는 별다른 역학 관계가 없는 터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에 의한 자연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후 정밀 역학 조사를 통해 항체가 형성된 우제류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과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천상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영면에 들어간 김할머니. 많은 시민들은 침통함 속에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연결식이 한창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 집회가 열리던 이곳 일본 옛 대사관 앞에 제 뒤로 노란 나비푯말 수백 개가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00여 명 정도로 시작한 운구 행렬은 이곳 대사관 앞에 오면서 700여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김할머니의 연결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묵념의 시간을 갖고 함께 추모 영상을 시청했는데 김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는 시민의 모습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켰던 오래된 동지 이용수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운구 행렬은 할머니가 생전에 8년 넘게 머물렀던 서울 연남동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거쳐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옛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운구 차량을 김할머니의 삶과 유지가 적힌 94개의 만장이 뒤따랐습니다. 진행 중인 연결식이 끝나면 김할머니는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영면에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완전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회담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희준 특파원 나와 있죠?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 이제 다음 주 초면 알게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북한과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합의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면서 내놓은 말입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대부분 알 것이라며 대단한 비밀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Going to a certain location. I think most of you know where the location is. I don't think it's any great secret, but we'll be announcing the location and the date, the exact date. It'll be the end of February.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은 사실상 확정이 됐고 공식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이 아는 장소다라고 하면은 베트남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그동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곳이 베트남이죠. 북한과 미국 모두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북미 간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적대 국가였지만 미군유해 송환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1995년 수교를 맺었고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으켜왔습니다. 2차 정상회담 후보지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휴양지 다낭 등이 거론돼 왔는데 과연 이 가운데 낙점이 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말 아시아에서 열 것이라며 이미 준비팀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 북미 실무 협상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3일, 그러니까 모레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주 스웨덴에서 남북미 실무 접촉을 벌인 뒤 2주 만입니다. 비건 대표는 우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고 이튿날인 4일 북측과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북측과의 회동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진전시킬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새로운 상대역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 대사와의 본격적인 첫 회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측은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의 의제와 실행 계획을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무위원회 소속인 김혁철 전 대사는 군축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스웨덴에서 남북미 접촉에 나섰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 발 물러나서 협상에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미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건 특별대표 북한의 핵미사일 신고를 요구했군요. 네, 비건 대표는 오늘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파악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의 포괄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또 핵심적인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검증에 북측과 합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비건 대표의 연설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네, 비건 대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준비하고 있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당근도 재차 제시했습니다. 네. 자, 비건 대표의 이 같은 언급들,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다음 주 북미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핵물질 농축 시설의 해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핵시설 폐기 약속을 거론하고 또 핵신고를 요구한 것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북미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이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 논의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다음 주 본격 가동되는 비건 김혁철 라인을 통해 치열한 접점 찾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여당은 대선 불복까지 암시하는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야당은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조직적인 물타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취재기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죠. 네, 자유한국당의 공격 수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저격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2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라고 압박했는데 그러면서도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바닥부터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불신을 선동하고 사법부를 적폐청산의 대상인 양 공격하는 게 놀랍다며 해당 판사의 탄핵을 운운하며 재판 불복을 말한 건 국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할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과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다며 김 지사 재판과 연결해 대선을 부정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도 김 지사의 판결문은 물적 증거 없이 드루킹 측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면서 이런 짜맞추기식 허술한 판결에 대선 불복까지 거론하는 한국당은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전국이 이렇게 냉랭하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인 만큼 민심 행보도 빼놓을 수 없죠. 여야 5당 모두 밖으로 나갔죠. 네, 일제히 기차역에서 귀성 인사를 합니다. 명절 때 의례하는 행사지만 5당 5색, 여야 5당이 어디에 방점을 찍었는지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용산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현재 귀성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홍보물이 눈에 띄는데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10대 허위 조작 정보라며 대북 지원과 탈원전 정책, 5.18 유공자 관련 이른바 가짜뉴스들 해명을 촘촘히 담았습니다. 용산역은 호남선, 전라선의 출발역이죠.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이번 설 연휴 이후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이 엿보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경부선의 시발점인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행 열차를 배웅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발등에 불이죠. 서울 용산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알리는 푸드트럭 손다방을 열어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아예 호남 지역으로 갔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최고위원회에 이어 귀성객을 맞이하고 있고 오후에는 전주역으로 옮겨 귀성 인사를 이어갑니다. 정의당은 서울역을 찍고 직접 KTX를 타고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경남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여영국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과 별개로 국정 운영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결과는 결과대로 나온 것이고 청와대는 경사노위, 북미회담, 남북관계 등 국정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대변인이 밝힌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지사의 재판을 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부대변인의 한정우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대변인의 업무가 과중해 언론의 취재 문의에 모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대변인 두 사람이 업무를 나눠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신임 부대변인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잘 설명하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언론인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앞서 국회 중계 연결에서 들어보셨듯이 지금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이라면서 사실상 재판 불복을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물론 개인 의견이고 당 차원의 공식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당 차원의 대응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 사법적폐 대책위원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하죠. 이재정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서울구치소에 접견 다녀오셨죠? 네. 예,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최고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책위 위원장이신 박주민 위원장, 위원인 백혜련 의원 등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네. 당초 저희는 이제 판결 직후에 바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했었는데, 네. 김경수 지사께서는 그 경남 상황만 계속 물으셨어요. 일단은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까봐 그 경남 도민께 죄송하지만 관련된 일정을 이렇게나마 챙기면서 다시 논리를 극복하고 난 뒤에 항소심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복귀해서 이어나갈 뜻을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도정에 대한 걱정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진실을 향해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 김경수 지사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신데 법률가시기도 하니까요. 네. 어떤 근거에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도 판결을 수백 건, 몇천 건에 이르기까지 접해봤지만 사실상 판결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관의 자유재랑 자유심증 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다면은 용납할 수 있는데 넘을 수 없는 재량에선 다시 말해서 증거재판주의라는 사법 절차의 큰 원칙을 어기고 한 재판에 대해서는 네. 그냥 재판에 유감이다 정도가 아니라 재판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 비판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네. 증거재판주의에 적합치 못한 판결이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증거라고 해서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건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죠. 예.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증거라고 해서 모든 증거가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있고 신빙성이 없는 증거가 있거든요. 네. 드루킹, 특히 킹크랩 시험과 관련한 드루킹 일당의 증언들은요. 상호 모순되기도 하고 조작을 의도해가지고 들통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관계된 물증이라는 것도 모순되는 증거에 의해서 복멸되었고 그리고 그 물증만으로는 김경수 지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그것을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드루킹 일당의 증거 조작에 내용들이 검찰은 감추려고 했지만 변호인에 의해서 재판부를 통해서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과 건강한 상식들은 이미 킹크랩 시험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일응의 판단을 모두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부터가 상식을 넘어선 좀 무리한 판결이었고요. 예. 그리고 모두가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업무방해라는 제목으로 법정 구속에까지 이른 경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지금 2011년 컴퓨터 이래 등 장애 처음입니다. 업무 방해 혐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관련한 범죄로 인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1년 이래 처음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가들도 예측 못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어떤 비약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의 지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로부터. 지금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다. 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자, 지금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다툼을 벌이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법조인의 상식으로서 통상의 법리로서 증거재판주의에 충실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 판결을 교정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것보다 또 국민이 이 판결을 납득하지 못할 때 이 납득하지 못한 판결이 단순히 판사의 부주의나 그릇된 판단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우리 당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 간극에 대해서는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당해 재판부가 지금 현재 사법농단 사태의 실질적 피해자와 다름없습니다. 피의자. 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긴 했지만 피의자적 지위에 있었고 저는 이것 자체로 이미 재판에서는 제외됐어야 할 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척이 됐어야 된다. 그렇죠. 이미.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그 사람이 이런 피의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저는 우리가 사법농단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김경수 지사만이 아니라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숱한 판사들이 여전히 국민의 권리 의무를 재단하면서 법대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도 정말 상식적인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으면서조차도 법원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사법농단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이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말 판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3심제를 통해서 교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법원 전체의 신뢰로 정말 확장돼서 사법부가 흔들릴 위기에 놓인다면 이것은 나서서 이 문제들을 지적해내고 교정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민주당만 연결했기 때문에 한국당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게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립 구도로 간다. 그리고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것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삼권 분립은요. 당초에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상호 균형을 유지를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사법부는 정말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방법으로 사법 권력을 훼손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가 국회 권능을 가지고 뭐 재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법관 탄핵 같은 경우는요. 헌법이 보장한 국회에게 주어진 사법부 권력의 정당한 감시 수단입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아마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흔드는 예. 거다, 사법 권력 침해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네. 사법적폐대책위원회를 꾸리셨는데 여기서 지금 네네. 법관 탄핵도 추진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대책위를 꾸리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다른 당에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협조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근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사법농단이라는 사태는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 사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사인식을 명확히 하신다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법관 탄핵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보이시는 의원들이 네네.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네네. 앞서 그렇죠. 제척돼야 했었다라고 얘기하신 성창호 판사, 이번 이제 판결을 내린 판사인데요. 네네. 이 성창호 판사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넣을 예정이십니까? 사실 명단을 확정한 건 아닌데요. 네. 어제 민변에서 밝힌 법관 탄핵 명단 2차 명단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3차 명단을 발표할 경우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성창호 판사의 비위 사실을 보면요. 정문호 게이트를 그 영장을 통째로 임종원한테 갖다 준 케이스입니다. 판사의 행동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데요. 네. 저는 이런 판사가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200여 명이나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법관을 제외하고 또 징계 또는 뭐 파면, 다시 말해서 탄핵의 방식으로 파면을 해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게 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판사의 개인적 비위 사실, 그 관여 정도로 봐서는 네. 충분히 국민이 그분에게 예. 재판을 계속 맡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재정 의원님, 저희가 판단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짧게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요.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의 그 탄핵 불복과 뭐가 다르냐 이런 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고요. 냉정하게 그분도 범죄가셨는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비양시로서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판의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김관영 대표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국회는 늘 이렇게 상호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는 이상 법안 소위 빨리 활성화시켜서 국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도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장애 투쟁을 하든 국회 보이콧을 하더라도 예. 그냥 일반 상임이나 문의인 말고요. 법안 소위라고 해서 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국회의원들이 일해야 되는 곳 있거든요. 예. 그거는 묵묵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예. 수업을 듣는 것처럼요. 예. 국민도 그런 관점에서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먼저 주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치 공방은 또 나름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관영 이재정 대표님 의원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이게 이제 당론은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뭐 이 일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것도 뭐 실수를 감출 수 없는 이제 우문이라고 보고요. 그런 정치 공세에는 답변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유한국당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고 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당대회 아무 흥행 없고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고 새로운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마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라도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한데요. 국민은 비전을 원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원합니다. 거기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위력 행사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 오늘 언제쯤에 출석합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에 앞서 2시 20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에 앞서 또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의혹은 지난해 3월 처음 불거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해 4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공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 모두 10개의 범죄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나요? 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에서 이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피해 주장 시기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수소문하거나 함께 와인바에 간 점을 들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취지로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자,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이 되온 거죠? 네,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를 두고 시작부터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원심이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도덕적, 정치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은 고소인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고에서는요, 어떤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까요? 네, 오늘 선고에서도 쟁점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와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유무죄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도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례들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미 1심 판결문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언급됐다며 문제 없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지난달까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출 물량은 여전하지만 주요 수출물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또 꺾였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6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해보면 5.8%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수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수출 실적이 연달아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에서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수출 감소 속에서도 지난달 무역 수지는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8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적자는 면했지만 지난해 무역 흑자가 월 평균 59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 제품의 단가가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과 국제 유가 하락이 수출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수치로 봐도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지만 수출 단가가 13.1%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9월 12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74억 달러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적인 요인도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석유 가격이 회복하는 올 하반기쯤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안에 부처별 대책을 모아 수출 활력 재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연금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오늘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 활동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노사가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와 2019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잠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12,000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홈플러스 법인 소속으로 12,000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으로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단결 활동과 면회, 병원 진료, 자기개발 등 개인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외출은 휴가자를 포함해서 부대 병력의 35%를 유지하는 선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통상 병사마다 매달 2차례씩 나갈 수 있고 유사시 부대에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작전 책임 지역 안으로 한정됩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국회 잔디밭에서 운전자의 분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현재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촛불연대 태극기 부대는 반목하기보다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에 장난감 비비탄을 쏘고 늦은 밤 시간에 안마를 하게 하고 YTN이 어제 고교 여자 축구부 감독의 갑질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학생들은 감독님은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런 부당함을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후속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교 여자 축구부원들이 머물렀던 합숙소입니다. 굳게 잠긴 문틈으로 사감실 3글자가 뚜렷합니다. 선수 기용은 물론 훈련과 생활지도까지 전권을 쥔 감독은 왕과 같았습니다. 숙소에서 감독님이 거의 왕이어가지고 왕처럼 다 대해서 감독님이 옆에 있으면 그냥 눈치 보게 되고 뭘 하든 눈치 보고 막 이제 욕먹기 싫어서. 열악한 인프라도 갑질을 부추겼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고교 여자축구부는 겨우 17곳에 불과합니다. 축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감독에게 항명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급기야 한 학생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6명 정도 그냥 축구 그만두자고 이것만 했어요. 그냥 못 덤비니까. 애들 다 뛰기 지금 나가서 뛰기 전에 대답 빨리 하라고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A 감독은 지난해 8월 갑자기 팀을 떠났습니다. 전국 대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발 이것만 좀 운영해달라. 뭐 뛰지를 않고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타격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렇게만 해달라 그랬는데도 본인이 사표를 냈고요. 2019년부터는 지원금이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1, 2학년은 전학을 선택했고 감독 눈밖에 난 3학년생들은 9명으로 겨우 팀을 꾸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실수하면 막 뭐라 하고 욕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회 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실력 발휘해보고 그렇게 끝내고 싶었어요. 결국 축구부는 해체됐고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감독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일부 갑질과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는 몰랐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몰랐고 저는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 못지않게 근데 내 방식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기자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폭행과 공갈, 학대 혐의로 A 감독을 경찰에 고소한 선수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도 신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A 감독의 제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 출장 중에 스트릿바를 방문했느냐 아니냐. 현지 일정을 안내했던 여행 가이드가 폭로를 했고요. 최규일 의원은 합법적 술집이었다.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직 이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상황입니다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건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경비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이겠죠. 잠시 뒤에 김경수 지사 구속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